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박상정 목사를 지명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새누리당 경기군포 당협위원장을 선출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 딱 자기 수준의 인간들을 마구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 수준의 천박함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 품격 낮은 인간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교양과 수준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리라는 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된 유영아 씨, 새누리당 경기군포 당협위원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기 직전에 검찰에서 사직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 정지되기 직전에 퇴사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을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인권위원회에 임명한 것은 대선 승리에 따른 농공행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후보로서 세 차례나 총선에 출마했던 이 사람,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인 박근혜 씨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낙하산 안 하겠다면서 낙하산 방지 대책을 만든 바로 그날 낙하산을 내려보낸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 한 일이라고는 자기 자신의 정통성에 흠집을 가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부정선거, 수사위원 검찰총장을 내쫓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을 할 점에 이르렀어야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낙하산을 투하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출자금 납입 기준으로 외부에 공개가 되는데요. 가입한 조합원 숫자를 세어봤더니 21,000, 몇 명이었지? 21,800명에서 2명이 모자랐습니다. 21,798명이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21,8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이에 넘어버렸습니다. 21,803명인 걸 보고 들어왔는데요. 예. 제 시간 안에 21,81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영, 신통치 않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에 가서 어제 저녁에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취자 중에서 조합원에 가입한 분들의 숫자는 대개 듣는 분들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 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행편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 행편에 여유가 들으시는 분들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4월 1일부터 TV 뉴스를 1시간 내보낼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칼럼은요. 분열의 주술에 걸린 야당과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의 글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보면 사람들은 대처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대처는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가자 라면서 근면과 그리고 성실 그리고 자정과 같은 보수의 가치를 회복해야 영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해 대중을 사로잡았던 사람이죠.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의 원조격입니다. 현대의 극우 자본주의 체제는 대중의 적극적인 동의에 기반해서 유지됩니다. 단순히 독재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위주의가 등장할 때 그 대중 설득의 기제를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게는 근면, 성실, 자존이라고 하는 보수적 가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면, 성실이라뇨. 지금 이 대한민국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계층 상승이 됩니까? 이명박근혜 씨의 체벌 몰아주기 정책 때문에 아무리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은 이제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나지 않습니다. 대중의 적극적인 동의 속에서 이런 대처리즘이 그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박근혜 주의는 대중의 적극적인 동의 그 자체도 어머니지만은 그 기반에는 종북머리를 통한 파시즘 그리고 포퓰리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박근혜는 오히려 대처보다는 무솔리니나 히틀러에 더 닮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분열의 주술에 걸린 야당과 진보 언론이라는 이봉수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의 글을 통해서 오늘의 세상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때로 혼선의 근원이 되는 건 아이러니다. 파리의 생강에 걸린 제일 오래된 다리는 세 다리다. 영화 뽕레프의 연인들 배경인 뽕레프는 세 다리란 뜻이니까. 낡고 고색 창연한 이 다리도 1607년 준공 당시에는 명실상부한 세 다리였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엉뚱한 이름이 되고 말았다. 옥스퍼드 대학교 38개 칼리지 중에서도 뉴 칼리지는 몇 번째로 오래된 칼리지다. 새마을을 뜻하는 신촌과 새로 설립한 동네인 신설동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장명이었다. 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하는 심리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신한국당, 국민신당처럼 한자말 신을 즐겨 붙이더니 어느새 새라는 순우리말이 대세가 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연합이 떴으니 새것에 대한 정치권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저는 새누리당의 새자에서는 뉴, 신, 네프라는 뜻보다는 버드, 새, 조를 연상시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쓸어담기 위한 장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당명들은 새천년 민주당이 새 10년의 절반밖에 못 갔을 만큼 대개 단명했다. 새로 지은 당명 말고는 사람도 정강, 정책도 바뀐 게 거의 없으니 새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기 민망했던 걸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영국 보수당이 1912년 이래 같은 이름을 쓸 정도로 정당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정당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은 책임 정치를 기피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맞물려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신장개업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새정치연합으로 당명을 정하고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업어서 지지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정계 개편에 큰 변수로 등장했는데도 언론은 안철수 현상만 전파할 뿐 그 정치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에는 매우 소홀합니다. 실체가 뭐에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욱더 언론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정치 중에 정치는 늘 있어 왔으나 새로운 것이 무엇이고 새 인물이 누구이며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것만 분석하면 실체가 그려지는 것이죠. 광장에서 보듯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그토록 간절한데도 열망이 늘 실망으로 귀결되는 데는 언론, 특히 진보 언론의 책임도 크다라고 이봉수 원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는 정계 개편의 방향, 나아가서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와 직결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언론의 어제설정 기능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야권 분열의 주술, 곧 친노 프레임과 연대 혐오 등에 진보 언론이 말려드는 양상까지 보인다. 민주당에서 국가정보원 특검만 강하게 주장해도 친노로 분류되고 문재인 의원이 북콘서트만 열어도 친노 결집이다. 보수 언론은 김한길 비노, 문재인 친노, 안철수 구도의 야권 분열을 은근히 부추기는 한편으로 연대 가능성을 견제해왔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1월 28일 김한길파는 지금이 친노와 갈라서고 정통 야당의 깃발과 인감을 유지할 야권 재편의 카드를 던질 때라고 썼다. 네, 이런 보수 언론에 비해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외부 능력이 1년 전쯤에 공안 정치언어 새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능력이 올 들어서 안철수 신당 새누리당과 싸워라라고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가 11일 이른바 새정치의 기본구상을 내놨을 때는 사설로 교과서적 당일론에 멈춘 안철수의 새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관이 조금 개입되긴 하겠지만 이봉수 대학원장의 모니터링 일지에 따르면 경향신문은 새정치에 대한 해설
논평의 건수와 내용, 기획기사 유무 등으로 나타내는 이슈 싸움의 치열함에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견주어도 좀 약한 듯한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에 큰 희망을 갖지 못하면서 그나마 잘해줬으면 하는 이중성이 어정쩡하게 지면에 투명된 것은 아니냐라고 짐작할 따름이라고 하네요. 진보 쪽에서 보면 정치 상황이 불투명하고 우울하지만 그럴수록 진보 언론이 취해야 할 태도는 역시 근본에 물음을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첫째, 새정치연합이 표방하고 있는 중도는 과연 시대 정신인가? 나는 2011년에 안철수 신드롬의 최대 피해자가 언론이 보도하는 박근혜 의원이 아니라 진보 정당이 될 것이라고 쓴 적이 있다. 한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예측은 현실이 됐다. 정치와 정당을 비판하고 비당파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피해를 보는 건 정치판의 약자요, 대중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데 그들의 기반을 둔 정당이 괴멸되다시피 한 정치 지형은 민주주의는 물론 보수를 위해서도 결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민주당도 유럽 기준이라면 영락없는 보수당인데 두 보수당 사이에 또 보수당이 생기는 게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될까? 지난해 경향에 실린 안철수 신당 중도 좌판인 중도가 타당이란 제목의 시로는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한국 정치 발전에 어쩌면 행운이 따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불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 이봉수 원장의 글은 경향신문 시민 편집인으로서 주로 경향신문 지면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경향신문뿐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 그 자체의 스탠스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과연 새정치연합이 중도를 추구한다면은 이미 중도 보수를 자입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극우면서 항상 말로는 중도 보수를 자칭하는 새누리당이 있는 이 마당에 또 다른 중도 정당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올바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진보 언론마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정당들은 보수당, 노동당, 3인당식으로 당명의 이념적 좌표를 확실히 드러낸다. 중도 정당도 꽤 있지만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인 덕분에 연합을 통해 중도의 이념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념적 깃발도 없이 새정치식으로 얼버무리는 정당은 오래 갈 수 없다. 꿈 같은 얘기지만 안 의원은 민주당의 보수 세력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 세력과 합쳐 진정한 보수 정당을 건설하고 민주당의 진보 세력은 진보 정당들과 합쳐 합리적 보수와 진보로 정치판이 재편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안 의원이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다며 연대를 배척하는 것이 과연 새정치에 부합할까? 연대와 연합은 유럽에서는 정당들의 일상적 정치 행위다. 내각 책임제에서 연대가 없으면 정부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측이 연대를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형태가 아닙니다. 결국은 연대가 마치 나눠먹기식의 나쁜 야합인 것처럼 포장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의 담론에 안철수 의원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연대와 연합이야말로 그야말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무언가 중도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게 진정한 중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극우 세력이 집권 그 자체를 하는 것은 의견을 내는 것이야 용납되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극우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오히려 안철수의 새정치는 연대와 연합을 하겠다. 연대와 연합이 무슨 도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라고 치고 나가야 맞다는 진작부터 있어 왔죠. 우리처럼 정치, 종교, 학교, 재계를 중심으로
기득권 동맹이 항상 공고하게 조직돼 있는 사회에서 연대는 대중이 정치만이라도 가끔 장악해 변혁을 꾀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이 희망버스를 3자 개입이라며 그토록 매도하는 것은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각성이 두렵기 때문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기득권 동맹이 대한민국처럼 공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연대야말로 대중이 정치만이라도 가끔 장악해 변혁을 꾀하려는 몸부림을 할 수 있다는 이봉수 대학원장의 지적은 정말 타당합니다. 보수 언론이 희망버스를 3자 개입이라며 그토록 매도하는 것 역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각성이 급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방선거에 비춰보더라도 야권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2006년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돼 참패한 반면 2010년에는 야권이 연대에 승리를 거뒀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표를 상당히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야권 표를 훨씬 많이 잠식해 아무 소용없는 2등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이 승자 독식, 그야말로 1등만 하면은 20% 30%의 득표만으로도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획파하겠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겠다. 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조중동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연대와 연합을 마치 야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새정치연합의 운명은 끝장나는 거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유입되고 있는 올드보이들로 과연 새정치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원혜영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보내는 충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항상 3등만 오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었던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까지 뒤집은 상황에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시장주의를 부르짖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 등을 영입해서 과연 어떤 새정치를 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새정치연합도 이제 기성정치권에 편입됐으니 비판만으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정치가 꼭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판을 제대로 읽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도 멋진 새정치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자산인 동시에 부채입니다. 이런 것 내용이 일치하는 정치를 보게 되기를 기원한다 라고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충고들을 안철수 진영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맹견남 선생님이 출연하는 은하수를 아시나요? 매일 한 분에게 표 2장씩 주는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따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워낙 신청을 많이 하시니까 제 시간마다 11시 땡 이후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써주신 분께 그 행운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예. 와이프랑 가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2분이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표는 드립니다만은 2장씩 드립니다. 부부, 연인, 부자, 부녀, 모자, 모녀, 조손 뭐 다 상관없습니다. 예. 남남도 됩니다. 여여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사연까지 같이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합원 가입 말씀을 드렸는데요. 2분이 더 가입해 주셨습니다. 울산 동구 전하동의 SGTK1님, TK1이 아니고 L이네요. L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화성시 팔탄면의 신에너지 아빠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입하셨지만요, 부산 해운대구 반송이동 한인아님 뭐 이름까지 게시판에 써주셔서 닉네임이 아니라 이름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예, 부산에 있는 분들이 설득해서 조합원 가입시켜드렸다고 하네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이달 안으로 22,000명 조합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납입해서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은 조합원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분들만 아는 건데요. 출자금을 납입하시면은 이름을 듣고 있는 색깔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면은 6의 조합원이 된 거고요. 색깔이 바뀌지 않으면 0의 조합원이 장됩니다. 지금 현재 총 0의 조합원과 6의 조합원을 합치면은 35,595명입니다. 꽤 많죠. 그러나 실제 6의 조합원은 21,800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직 회원 예비 조합원이신 분들은 출자금을 납입하셔서 조합원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컷 뉴스. 노컷 뉴스는 사실 그 CBS 방송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노컷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만은 무가지로 데일리 노컷 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실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컷 뉴스에서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검찰이라는 좋은 칼럼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검찰이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법원 상고로 답을 한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고법의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그야말로 국가기관의 폭력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고 다시는 공권력으로 한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말살하지 않겠다.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물론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했던 국가수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언뜻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과거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필적 감정을 했던 국가수의 실장은 이후 또 다른 사건에서 뇌물을 받고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었다. 당시에 허위 감정 혐의가 있었지만 유서 대필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될까봐 검찰 스스로 이를 덮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게다가 이번에 무죄 판결 과정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에는 또 다른 글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수로부터 다시 받은 필적 감정 결과도 포함돼 있다. 증거에 대한 판단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 필적 감정을 했던 국가수 실장, 뇌물 받아 감정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국가수에서 또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놓았어요. 결국 과거 강기훈을 유죄로 몰았던 그 엉터리 필적 감정, 그것은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 자신들도 그 신빙성에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때문에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고 당시 수사검사들이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실세였기 때문에 상고를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조차 뒤집을 가능성이 전무한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고 강기훈 씨에게 사과했다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고 검찰의 조치를 비판했다. 게다가 강기훈 씨는 간암 투병 중으로 시간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기 어렵다 해도 강 씨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인도주의적 결정은커녕 당시 법무장관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당시 수사검사들이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실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눈치를 보고
대부분에 상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그러면은 항상 상고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반면 지난 17일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은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 이명박의 친구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상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일리가 있다며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리고 그것이 무죄로 판결났을 때는 반드시 그 전후를 따져서 당시 그 엉터리 수사를 했던 검사와 엉터리 판결을 했던 판사를 단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기훈법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어제 은하수를 아시나요? 당첨되신 동욱이맘 지혜님 당첨 기념으로 정지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당첨되신 분에게도 기대할까요? 예, 농담이고요. 울산 농구 전하동에 DKSRUDWK 도대체 이 닉네임이 왜 이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철저감다 윗도 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수옥님 주소 기재 안 하셨는데요.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사머리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사머리님, 문수옥님, DKSRUDWK님 조합원가에 감사 동시에 철저감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 연대를 강조하면서 안철수 왜 씹느냐고 하는데요. 그건 오해십니다. 제가 씹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의견도 가끔씩 해설 차원에서 붙이긴 합니다만은 다 신문에 난 칼럼이나 사설을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을 미워해서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간신문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충고하는 거죠. 그런 충고를 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신다면 그것은 안철수 의원에게 불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문대성 복당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문 표절 문제로 탈당했던 문대성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납득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내걸었던 정치 쇄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다. 문 의원이 총선 직후 탈당할 때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논문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런 새누리당이 문 의원을 지금 왜 복당시키는지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대선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나 국민대통합, 복지 확대를 별다른 해명 없이 슬그머니 후퇴시킨 것을 연상시킵니다. 문대성 문제를 국민들이 이미 잊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예, 어떻게 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인지도 모르죠. 선거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 빌공짜 공약으로 생각하는 몰염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태 뭔지 아시죠? 그 사무총장 홍문종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에서 논문 표절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고 강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홍문종의 해명 사실과
맞는 거 봤습니까?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국민대는 2012년 4월 20일 예비심사를 통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문대성 의원에게 표절 가능성이 높다라고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당선돼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민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본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IOC가 조사를 중단한 것도 의혹이 해명돼서가 아니라 국민대에 수차례 결과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문제 삼아 김병준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새누리당이 외쳤던 정치 쇄신 약속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가 매듭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문대성 의원이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해명을 할 수가 없죠. 완전 문돌이고 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새누리당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려 이하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은 오만한 집권여당 심판합니다. 예, 노래는 안 듣고 이어서 경향신문의 집값에 대한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게 규제 완화는 바위불이 된 것 같다.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건 대통령의 최근에 당국자들은 앞뒤 재지 않고 풀어 헤친다. 국토부가 엊그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치솟는 전월세 값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효과도 불분명한 경기 활성화 대책만 가득하다. 이번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제 및 소형평행 의무 비율 폐지 방침입니다. 여기에 1%대 저금리 대출 상품 대상을 기존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집 살 테니까 돈 빌려달라 하면은 1%대의 초저리 대출을 해주는 그 대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 이외에도 지난 5년 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확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싸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런 얘기죠. 동시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사면요 1년 동안 팔아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젠 6개월만 지나면 다 팔아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컨대 난제를 해결해 줄 테니 재건축을 해라. 싼 이자에 선착순으로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도 무방하니 집 좀 사라. 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경기만 살릴 수 있다면 투기소득을 챙기든 빚쟁이야 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런 대책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개발업자들, 건설업자들밖에 없습니다. 서울 수혜 물량의 79%가 몰려있는 강남권 역시 특혜를 입는 곳입니다. 이들은 초과이익 환수제와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대모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친 김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의 완화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서 시장을 자극해서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방향 틀렸습니다. 소형평형 의무 비율 등은 단순히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라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의미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돈 많은 자산가들의 이득 보호를 위해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정책 발표 초기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루어질지 회의적입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 결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산층과 서민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 즉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능력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정책은 1%가 몽땅 다 먹고 나머지 99%는 굶주리는 그런 경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집을 사라고 강요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빚쟁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런 그야말로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오면서 입만 번지르르하게 해왔는데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